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 이쯤 하면 좀 빠질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많으시죠? 오늘은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빈이 왜 이런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직도 100조 원이나 남았다, 라고 이야기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16%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작은 종목이면 그렇다 치더라도 포스코홀딩스처럼 대형주가 이렇게 16%나 오른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실제로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7월 한 달 동안만 해도 60% 이상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10시간보다 더 지난 2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첫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만 요약해 볼게요. 우리가 투자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따져놓고 보면요, 이런 겁니다.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가치보다 싸요. 그럼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기다리면 되는 것이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면요. 도대체 이 가치라는 것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밸류에이션, 캐시플로우,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가치라는 것은 value잖아요. 그런데 가치가 결정되는 요인은 values, 그러니까 이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가치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시대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정신이라는 이야기를 유시민 작가님께서 최근에 매불쇼에 나가셔서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치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시대정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 없다라고 하니까 진행자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시대정신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태평성대라는 거 아닌가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니까 유시민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대정신이 없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꺼내놨던 단어가 뭐냐면은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끌어오르는 욕망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의 표현으로는 이런 거겠죠. 과거에 시민운동을 할 때나 아니면 민주화 항쟁을 했을 때 그때의 시대정신 이런 것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좀 달리 사용하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자주 쓰는 단어는 셀피시, 이기적인, 욕망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 아등바등 살아가려고 하는 스트러글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죠. 정말 너무나도 덥다,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스트러글링,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이기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바뀐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욕망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주가의 급등 현상으로도 나타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초과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월급 받는 거 꼭 써야 되는 이자 같은 것들 빼고 나면 처분 가능 소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처분 가능 소득은요,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첫째, 소비로 사용할 수 있고요. 써버릴 수 있죠. 남은 것은 어떻게 하시냐면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을 평소에 이렇게 하던 것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많은 규모를 평소에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저축을 많이 하는 경우를 우리는 초과 저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의 순저축률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2에서 3% 정도의 저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로 뭔지 불안했는지 7% 정도를 저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저축률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서 이제는 10.7%나 되는 순저축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진짜인가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셨나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통장은 빵빵해지셨나요? 놀랍게도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축의 추세가 이 추세거든요. 이 추세를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의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초과 저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금액이 무려 1조 원이나 됩니다. 와, 진짜
난 그런 적 없는데 저 100조 원 누구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저축액을 쌓아가지고 101조 원이나 쌓았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흑자율이라는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무려 129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코로나 이후로 작게 계산하면 101조 원, 크게 계산하면 129조 원이나 쌓아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과 저축 그러면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조 달러나 되는 거의 우리나라 GDP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준의 초과 저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2022년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과 저축액을 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계속해서 초과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축해놓은 돈을 써버리는 것이 아니고 저축해놓은 돈이 점점 쌓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상황이 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은 또 돈 써주면 되니까요. 저축액이 느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거나 돈을 더 많이 벌건가요? 두 가지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는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점점 줄어들더니 2022년 작년에는 돈을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착실한데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덜 쓰고 더 벌어서 초과 저축을 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더니 더 써버리는 거죠. 걱정 없이 미국은 더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오히려 더 늘어나면서 저축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보다 훨씬 더 착실한 것 같지 않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이만큼이고 소비가 이만큼이니까 이 남는 돈을 저축을 했다라고 치면은 코로나가 터진 초반에는 소비를 줄였어요. 이렇게 소비를 줄였는데 나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늘어나서 저축액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의 생각은 이럴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한국이 그렇게 좋다고 그럴 리가 없어. 제2의 IMF 온다는 거였는데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가계 지출의 증가액이 가계 소득의 증가율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시작이다. 드디어 깎이기 시작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출 좀 갚으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과 저축을 하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요, 신기하게도 부채를 갚는 데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갚는 데 많이 사용한다면 우리나라는 좀 다른 데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런 거죠. 역시 그러면 그렇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때문에 안 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금융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도요, 빨간색은 현금이나 예금인데 현금이나 예금에 쌓아놓는 규모가 만만치 않게 크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주식인데요. 주식으로도 2020년부터는 쌓아놓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가계의 금융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살펴보니까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000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자산 증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000조 원 다 어디 간 거야? 근데 그 중에서요, 주식이나 펀드에 몰빵하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현금과 예금에만 500조 원의 돈이 더 쌓였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시장에 돈이 많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았군요. 아직도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가계가 들고 있는 GDP 대비 현금 및 예금 자산의 비중을 살펴보면요,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과 예금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굳이 주식에 비유하자면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하긴 하는데 현금 비중도 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주식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요, 이런 겁니다. 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할 텐데요. 2015년에서 19년 사이에 74조 원이었던 순금융자산은 이제는 200조 원이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부채 문제가 정말 부각이 많이 되고 가계부채가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굳이 제가 또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계가 가지고 있는 초과 저축이라든지 자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욕망이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이 돈이 아직도 이렇게 많네. 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많은 현금들이 경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냥 주식 다 사도 다 오르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누가 봐도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살 수는 없고 소수의 몇 개, 정말 필요한 것들 몇 개들로만 돈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집중되다 보니까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효석 씨, 근데 IMF 온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 동안에 IMF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림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것은 대외 순금융자산이라는 지표입니다. X축이 GDP 대비 얼마나 많은 순금융자산, 대외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있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걸 산 거를 100조를 샀는데 부채를 뺀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GDP 대비로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은 대략 한 50% 정도나 되는 대외 순금융자산을 들고 있습니다. GDP 대비 면요 거의 한 1000조 원에 가까운 순금융자산을 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Y축인데요. 이 Y축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향후에 10%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GDP 대비 55%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국민들의 대외 순금융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IMF가 온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의 상황이 초과저축을 포함해서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 초과저축이라고 할 수 있는 1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리는 없겠죠. 하지만 현금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은 주가가 빠질 때 버퍼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한 것 같아서 주가가 쉽게 빠지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